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와 2020년 하반기 토지시장 전망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여러분한테 한번 밝혀드려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덱스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반기 토지시장 전망. 그래서 코로나19 그동안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이것이 1970년대 그 유명한 아랍의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맞이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어떻게 되냐? 분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나라하고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요즘에 감흥도가 좋게 되죠. 이거가 지금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되죠. 이거를 제가 지난 3월 달에 유튜브에서 박준호 교수의 그 부동산 내용에서 봐보면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다만 저는 이것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감흥도가 어떻게 됩니까? 2, 3개월로 끝이 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위기 시대 때는 어떻게 봐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하향 추세가 나왔던 것이 1990년대가 1차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IMF라 우리는 1998년도가 2차가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나오고 이건 이제 주택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가 3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스크다라고는 이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20년이 돼 있는 요즘의 코로나 부동산에 의한 이것이 4차의 부동산에 대한 하락 시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IMF 때는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정도만 지금 이 위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서는 이때 시점이 2008년도에 가서는 글로벌 리스크 때는 타이밍이 컸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부동산의 하락점이 나오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되냐면 약 9월이나 10월 달 정도 되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끝나지 아니하는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문가를 한번 만들어 드려 봐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저 전문가가 된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겁주는 시점이 있고 터지는 시점이 있고 대안의 시점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보통 북한에서 핵실험 없게 겁주는 시점이에요. 근데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터지는 시점에.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대안의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로나 부동산 2, 3월 때는 겁주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 5월 달에는 터지는 시점이에요. 그 이후에 가면 대안의 시점. 소위면서 위기는 기회라 우리는 시점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요걸 바로 뭐냐면 위협의 시기, 트리트의 시점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깜깜이 예측해. 이때는 진짜 예측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위험의 시기, 희미한 예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4, 5월 달은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게 야 이거는 별 볼 일 없네 아니네 라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예전에 6월 달의 타임이냐 아니면은 2008년도에 4년의 하락 시점이냐 이걸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opportunity 기회의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게 미래 시장의 도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것이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도 분명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점을 놓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차라리 점쟁이가 인생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확률이 더 낮다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전문가가 되신다라고 그러는 시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불효불급제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이 불효불급제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필요치 아니하고 급한 것 같으면서도 급하지 아니한 거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불효불급제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부동산이라는 건 소득의 증대, 쏘면서 경제 성장을 먹고 자라나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30년 동안 전 세계 물가의 우승국이 독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독일의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이 만약에 10이다라고 그러면 부동산은 그거에 대한 3배, 약 30% 정도가 더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 성장이 10이다라고 그러면은 부동산은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을 먹고 사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부동산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덤벼들지 말아라, 분양받지 말아라 그러죠. 너도 나도 덤벼들죠. 근데 경기가 나쁘다. 지난번에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 때 겪어보셨죠? 이것저것 각종 혜택을 줘도 나는 집안사. 그때 유명한 게 뭡니까? 하우스 푸어라 우리는 집 가진 거지라 우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이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불효불급제. 뭐냐면은, 자, 부동산 시장이 개수 가지고, 예측의 개수 가지고 맞냐? 그게 아니다 이거. 이게 바로 불효불급제라고 하는 심리전이 강한 이러한 요소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드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도 전문가가 되지만, 이때 또 시장이 나쁘다라면 막가파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의 시장 속성.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의 시장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제 2020년 하반기 토지 시장,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때, 아, 그 말은 맞아, 아니야,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변수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지금 경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의 향상이라고 우리는 것이 일어나야 부동산 가격의 상황이 좋다라고 우리 내용으로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효불급제는 오를 때는 급하게 너도 나도 덤벼들고, 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냥 가져라 그래도 안 갖게 되죠. 제일 대표적인 게 IMF 때는 1998년도에 등기비만 내놓고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부동산학과에 있는 이제 교수들이 학계 모임이나 이런 때, 세미나나 이런 때 되면 모여서 식사하다가 우스갯소리를 굽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우상향, 오른다라고 얘기하면 80%는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떨어져 그러면 확률은 20-30% 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는 오른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얘기, 우상향 곡선을 얘기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부동산 시장 바로 뭐냐면은, 제가 지난 3월 달에 유튜브에서 내왔었던 얘기인데, 바로 얘기한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나, 요즘 여러분들 더 많이 저 뉴스에, 또 경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죠? 결국은 재난소득과 제로금리에 의해서, 자, 경기가 불안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이나 토지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6.17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냐면은, 자,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코로나 부동산에 의한, 코로나 경제에 의한 디플레이션의 위축 시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 예측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여기에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부동산 토지 시장 주요 변수는 과연 무엇이 될 건가?
첫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땅값이 올라가게 나니까 집값의 분양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또 반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시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보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주택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소형 건축업 주택건설 업체인 소위 말해서 빌라업자들이 땅을 사러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안 좋다, 주택가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빌라업자들이 땅 사러 다니질 아니합니다. 그래서 도시부동산에서는 첫째, 집값이 오르고 나면은 땅값이 오르더라. 이런 내용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값은 아파트와 다르게, 여러분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있죠. 땅값은 부자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 그동안에 2005년서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10개 시도에서 가장 땅값이 낮고 가장 땅값이 안 올랐던 지역이 그 유명한 제주도죠. 근데 몇 년 전에 제주도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제주도만 금값이고 다른 데는 아니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저 함안이나 진주나 이런 쪽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하향 시장인데 얼마 전만 최근에 근 20년 동안 가장 집가 상승이 높았던 지역 중에 경상남도 함안군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왜 그런가?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공업단지, 산업단지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되냐? 금땅이다 은땅이라를 따지질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금땅 은땅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파트는 도시의 부자 동네를 좋아하죠. 부자 동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 축복을 또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자 동네에 집값만 올라가게 되지만은 토지라는 건 어떻게 돼? 금땅 은땅을 안 나니까 자 시골의 변두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지리산 산꼭대기나 아니면 저 민통선에 지뢰밭이 숨어있는, 지뢰밭이 묻혀있는 이러한 땅에도 소위 말해서 축복을 내리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인생에 대한 역전극을 일으켜내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토지라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은 이거 내용 중에 강의하는 부분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하려는 부분이 이겁니다. 보통 예전에 봐보면은 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얘기했듯이 토지는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주택시장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10분이 계시다면 10분 중에서 7, 8분은 주택에 대한 전문가예요. 토지에 대한 전문가는 2, 3명뿐이 안 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민법 99조에 나와 있는 대로 부동산이라는 범주 안에 주택하고 토지를 같이 놓고 있다가 보니까 같은 맥락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택이라고 우리는 건 내가 대충 알겠는데 땅이라는 건 아주 어렵게 되죠.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절대로 주택시장하고는 180도 다르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우선은 저금리 인구 문제라든가 보급률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주택시장에서 필요한 거지 토지시장에서는 전혀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지만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토지시장의 변수는 아니에요. 토지는 땅값이 먼저 오를까 집값이 먼저 오를까 해서 분명히 집값이 먼저 오르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고, 자, 토지를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토지 속성 때문인데 토지는 게릴라전이에요. 국소적으로 여기 이러한 땅값이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전면전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택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일대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지역전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토지와 주택시장은 다르게 보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으로 토지 시장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장은 집이 먼저 오른다. 그 다음에 땅이 오르더라. 그 다음에 집은 금수저 은수저를 따지지만 땅은 금땅 은땅을 안 따진다. 그 다음에 집은 경제 등 개수를 좋아하지만 땅은 정책을 좋아하죠. 땅은 상당히 정책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집은 국지전이 주특기지만 땅은 게릴라전이 주특기더라. 그 다음에 집은 불경기를 좋아하는, 이건 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분들이 보통 시험 보기 위해서 부동산학 개론을 보면 다 나와 있죠. 집은 불경기 때 보편적으로 좋지만은 상업용 경기와 또 그 다음에 공장용 경기, 이거는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토지 시장도 경기가 좋을 때를 좋아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집은 반응도와 감응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감응도, 반응이 느린 것이 바로 토지 시장이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주택은 국지전, 땅은 게릴라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은 금집, 은집을 따지지만 땅은 금땅, 은땅을 따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지리산 산기슭에서도 인생 역전이 되고 민통선에 그 유명한 지뢰가 숨어져 있는 그 DMZ에 있는 땅도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것이 토지 시장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시장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제는 뭐냐면 서서히 토지 시장의 전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소를 한번 봐야 되죠. 그 요인이 뭐가 있냐? 코로나 이후 주택시장 어떻게 움직일 건가? 계속적으로 더 움직일 거냐? 이거 집가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민 재난소득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의 감흥도는 또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48조라 우리는 돈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 가장 강력한 6.17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이때 주택시장을 어떻게 지금 얘기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불황기에 디플레가 겹치면 토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 이러한 것들은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마이너스에 대한 요소죠. 그 다음에 1200조의 유동성 자금은 과연 토지 시장으로도 몰려들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하반기 토지 시장의 요소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죠. 자, 코로나와 땅값 이슈는 그러면 무엇이 있나 보자고요. 1순위는 첫째, 교통망이 최고입니다. 이 교통망에 GTX, 세종고속도로, 제2외곽, 도시철도 연장선, 동서고속철도, 아니면 자 김제에서 전주까지 가는 새만금 고속철도,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 대구를 순환으로 하는 외곽순환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시장의 변수가 되죠. 교통 호재에 의해서 음지가 양지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토지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인, 포천, 안성, 안산, 광명, 당진, 김제, 동서고속철도, 춘천서부터 속초 구간, 그 다음에 대구 외곽도, 그 다음에 요즘에 울릉도에 또 비행장 생긴다니까 울릉도 땅값도 장난이 아니게 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울릉도에 집 갖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금집, 은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게 금땅, 은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에 대한 내용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 별개로 설명드릴 때 한번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약 48조라고 그랬죠. 이번에 그 여러분들 왕숙 신도시 남양주에서만 나오는 것만 약 4조 8천억, 5조라 우리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재난소득기금으로 해서 가구당 뭐 60만, 40만 원서부터 100만 원까지 주는 거 있죠. 이것이 약 한 6, 7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보상금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양주에서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금은 전체를 갖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놓았어요.
수도권, 서부권, 소위 말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 창릉 신도시서부터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권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하남에 있는 교산 신도시라든가 또 부산의 강서라든가 또 아니면 풍기나 또 이러한 저기 안동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은 지금 도청의 이전과 함께 그 다음에 대구 공항의 이전 후보지가 되면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에 대한 토지 가격이 또 상당히 변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순위에서 보면 규제 완화가 나오는데 이 규제 완화가 그린벨트, 도시계획 또 그 다음에 제로금리 시대 또 금리에 대한 방어 현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현상으로 해서 이러한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 그린벨트, 그 다음에 부산의 강서, 그 다음에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이 이달 말인 6월 30일, 30날짜로 끝나고 7월 1일서부터 요즘에 가장 많이 해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전국 토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란 산업단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휴양이나 관광단지, 소위 말해서 코로나 부동산 내외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청정 지역을 상당히 선호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 평택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부산 서부권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청주라든가 동남 산단이라든가 기타의 청정 지역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볼 거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의 토지 시장에 상당한 변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첫째, 자, 공공택지 개발에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입주권 집탁지가 나오는데 그동안 그린벨트에는 없었어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이택, 협택, 그 다음에 그 생활대책용 토지라고 집탁지, 딱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에서는 안 줬었는데 금년 2월 21일 날짜로 해서 이제는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것이 몇만 건 아니면은 몇만 건이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10만 건이 될지 아직까지는 저는 통계를 접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의 이제 딱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보도 자료예요. 2월 21일 날서부터 시행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에서 국무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 내에서도 딱지라 우리는 이주권을 갖다가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 46곳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대부분이 약 9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이쪽 지역에서 나와 있는 나올 앞으로 여러분 딱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린벨트 내 무허가 창고를 양성. 여러분들 그린벨트를 지나가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창고가 있죠. 사실은 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또는 아니면 유리 온실로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날 이것이 물품 창고나 이런 거로 해놨던 거예요. 이게 무허가 창고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린벨트의 수요, 토지 수요를 장악을 했던 이와 같은 농축산물, 이게 농업용 시설물이 되는데 동식물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동식물 창고 시설이 이제는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보는데 이것이 영농시설로 해서 정식 건축물은 아닌 건축법 건축법에 보면 건축의 시설물이 제9항에 봐보면은 기타 시설물이라고 그린 거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나오는데 이제 수천 건, 수만 동의 대부분이 영농시설이 아닌 불법 시설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해드리는 건 만약에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든가 금매로 나왔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서부터는 조심하셔라 우리는 내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고 주인들이 이제 밤잠을 설칩니다. 왜 그러냐? 저희 제자들도 이러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린벨트법에 의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벌금과 과태료는 일시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 번 내고 나면 그만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문제는 농지법에서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그런다면은 이행강제금을 2017년 이후서부터는 자 금년의 가을서부터는 지금 저 농지에 대한 불법 농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에서 20%인 평당 2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대신 이제 그린벨트의 불법 창고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금년 말까지 이걸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데 여기는 또 복잡하게 밀집 훼손지냐 아니면 흩어진 훼손지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에서 한 번 내고 마면 그만이냐? 아닙니다. 내년에 또 나옵니다. 모레 후년도에 3년에 또 나옵니다. 5년만 맞아보세요. 5년만 맞으면 공시지가 100만 원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세멘 포장까지 다 걷어내고 거기다 고추를 심든가 상추를 심든가 배추를 심든가 그렇게 해야 이 이행강제금이 나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불법 건축물을 금년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라 이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지금 얘기한 불법 창고들은 모여라. 이게 이제 밀집 훼손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시한을 준 거예요. 그럼 내년서부터는 이거 잘못 여러분이 경매를 취득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날벼락을 같이 맞아서 인수하게 되는 걸 갖다 여러분이 유의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마지막 딱주 입지권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2017년도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5월 27일 날 이것이 한국경제에 나온 겁니다. 딱지 소송 전국에 수십만 가구가 타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 수도권 신도시마다 이제 줄 소송이에요. 자, 이것이 지난 5월 27일 날짜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아직 안 됐죠.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나 평택 지원에만 약 5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딱지 소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평택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만이 문제예요. 그 위에 올라오면 동탄이 있죠. 동탄이 올라오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위례가 있죠. 또 옛날에 보면은 몇십 년 전에 했던 분당까지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가구가 타켓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것이 또 경매 물건으로 금매 물건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옛날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지금 사장이 돼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 번만 아까 얘기했던 딱지 전매를 허용을 했던 거예요. 1회를 허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대법의 판결에 의해서는 자, 이 내용을 갖다 그 다음을 갖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시행자와 이주자 택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시행자 LHA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면 무효예요. 이것이 2017년도 대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문제는 2019년도 작년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전매를 허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원주민이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4차 매입자가 나왔어요. 4차 매입자까지 LH에 가서 바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했는데 원주민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5천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5억에 사게 된 거야. 4억 5천만 원이라는 게 갭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때 원주민이 소송을 낸 겁니다. 자, 택지개발촉진법에 한 번만 넘어가라 그러는데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자체 계약이 위법이다 라고 그랬는데 대법에서는 위법 그리고 판결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시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십만 건이라는 게 왜 그러냐? 자, 이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당연히 상가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이 엄연하게 분당이든 신도시든 아니면은 위례 신도시든 아니면은 아까 나와 있던 고덕 신도시든 전국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지역의 딱지를 가지고 몇 건을 전매해서 올라가 있는 경우 이 자체가 나와 있다. 이 자체가 나와 있다. 라우린 되면은 한 회를 넘어간 내용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헌.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 이러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 평택지원에서는 일부 그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 이것이 3번 건너갔다. 3번 건너면 철거 소송서부터 먼저 제기하고 토지에 대한 지금 얘기한 전매에 대한 위헌 판결, 무효 판결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라 라는 뜻에 의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해놨습니다. 자, 그동안 주택은 수없이 많은 순환주기로 여러 번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로 갔어요. 몇 번의 그 차이가 있어놨지만 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토지 시장은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토지 시장은 올라갔던 거예요. 딱 2번 마이너스 성장이래. 0.2%, 0.2%, 0.3%가 지금 얘기한 하락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여러분이 주택시장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분명하게 뭐냐면은 아주 정말 정직하죠. 주택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시던 우리들 여러분하고 저희의 아버님하고 똑같은 거 우직하신 아버지처럼 땅은 뭐냐면은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토지에다가 한번 걸어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2020년 코로나와 그 다음에 토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